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허지원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임상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한국임상심리학회 총무이사이기도 하고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심리평가, 심리진단, 심리치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뇌영상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병리 연구도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이나 가상현실 이용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만들고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책도 쓰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존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연적 자존감, 외연적 자존감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오늘은 좀 사용할까 합니다. 외연적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외연적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자존감이에요. 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말로 표현되는 자존감이 외연적 자존감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수용하는지, 받아들이는지, 나를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은 이래요. 이럴 거예요. 나는 이런 궤적을 밟아왔고요. 나는 이런 학교를 졸업했고 뭐 이런 데서 살고 있고 이런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자존감 이런 식이에요. 나는 이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은 이래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연적인 자존감입니다. 아주 의식적이고요. 의도적이고요. 사실은 통제 가능한 수준의 자존감이 외연적 자존감이에요. 말로 표현되는 명시적인, 선언적인 자존감입니다. 반면에 내연적인 자존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내연적인 자존감은 굉장히 자동적입니다. 내연적인 자존감은 자동적이고 다른 여러 사건들과 잘 연합이 되어 있어요. 자동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살다가 자동적으로 그렇지. 내가 또 이렇지 뭐. 내가 참 이런 걸 극복을 못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인 자존감이야. 너무나 재빠르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자면 전의식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하기로는 사람의 여러 가지 정신의 그 재료들은 무의식도 있고 전의식도 있고 의식 수준도 있는데요. 이 전의식은 잘 안 알려 있지만 이 전의식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이 전의식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잘 해보려고 하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이 전의식입니다. 뭐냐면 3일 전 아침에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얼핏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꼼꼼하게 잘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 본인 혼자서도 닿을 수 있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의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내 자존감 문제 없이 지내다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 그런 떠오르는 뭔가 이미지가 있어서 잠깐만 하면서 맞아 내가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뭐 20살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기억에 갑자기 탁 가닿았을 때 그때 뭔가 솟구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치심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의식적인 수준에서 내 감정을 툭툭 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내연적인 자존감입니다. 일단 이 불균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손상된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손상된 자존감 유형이라는 게 있고요. 취약한 자존감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취약한 자존감 유형은 3강에서 좀 다룰 겁니다. 오늘은 손상된 자존감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요. 손상된 자존감은 이런 거예요. 외연적인 자존감은 낮아요. 실패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를 너무 오래 했다. 뭐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못했다. 다른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다.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
부모님들로부터 칭찬이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뚜렷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외연적인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내연적인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내연적인 자존감이 높으신 건 속된 용어로는 정신승리를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실패 경험을 겪었지만 이건 나를 위한 자양분이 될 거야. 이거는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련을 겪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별로 건강한 건 아니에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왜 실패했지? 혹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때도 있구나. 이걸 그냥 담담하게, 아주 담백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보고 내가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려고 이 시련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야망이 점점 커집니다. 성취에 대한 야망이 점점 커지고요. 완벽주의적인 경향성이 더 높아져요. 연구 결과상 그렇습니다. 완벽주의적인 노력이 있고요. 완벽주의적인 염려가 있거든요. 완벽주의적인 노력은 정말 완벽해지려고 끊임없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희가 또 다른 강에서 다루겠지만 보통은 완벽주의적인 염려만 높아집니다. 전전긍긍하고요.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모습을 띄어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얼른 높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내 이상적인 자아가 저기에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인 자아는 여기 있는데 이상적인 자아는 저기 있잖아요. 이 간극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울하신 분들이 이런 유형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울하신 분들 중에서 좀 심도의 우울, 예를 들어 자살 충동이 있는 우울증 환자분들. 과거에 우울이 있었던 분들도 심지어 지금은 극복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과거에 우울이 있었던 분들도 사실은 내연적인 자존감이 뜬금없이 올라와 있어요. 잠깐 낮아져도 되거든요. 이게 적정한 수준이 있는데 내연적인 자존감을 너무 쓸데없이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해서 좀 과도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많이 먹고 이걸 구토하거나 여러 가지 약물을 써서 배설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신경성 폭식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겉으로 봤을 때는 자존감 되게 낮아 보이지만 내연적 자존감이 올라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뭔가 높은 걸 성취하려고 하지만 반면에 이걸 본인이 능동적으로 타개하려고 하는 시도는 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해봐야지 이런 것보다는 환경에 너무 순응하는 역할을 하셔요. 무슨 소리냐면 누가 야, 너 이래서 되겠어?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네네, 그쵸. 제가 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비하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겠어요? 내면에는 분노감이 막 차오릅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내가 성공만 해봐라. 내가 똑같이 저렇게 얘기해 줄 거야. 이게 이제 저희 보상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어하려고 하시는 건데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이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이제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이렇게 공격적인 얘기를 했을 때 감히 지금 내가 못 받아칠 것 같으면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하면 아주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과잉 순응하는 거죠. 조금 지나칠 정도로 머리를 조아리고 수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무조건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반동 형성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 안에 있는 불편감이 점점 커지죠. 왜 환경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 왜 다 나한테 오지랖을 부리지? 근데 왜 그러냐면 본인이 너무 좀 네네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상대방들도 진짜인 줄 알고 너무 많은 정보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받아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면을
어쩌면 사실은 좀 많이 이상화를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다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걸 거야. 아, 들어야지. 아, 네. 그때는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은 불편한 게 되게 커지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승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그 목표, 가치, 이런 걸 너무 이상화해요. 사실 그거 아니어도 되거든요. 꼭 그 직업이 아니어도 되고, 그 시험에 꼭 합격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의 인정을 꼭 받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만 꼭 연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면 지금까지 겪어온 시련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일을 성취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비대해진 내연적 자존감 때문일 수 있어요. 자의식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장난을 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에는 저랑 나이 또래 비슷한 연구자분들이 되게 좋은 연구를 하시면 되게 절박해지거든요. 나도 빨리 저런 연구 해야 되는데, 물론 저도 연구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한참 진짜 막 끊임없이 좋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현타가 현실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잠깐만, 꼭 내가 저 위치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꼭 그 사람들의 반열에 나를 거기다 갖다 끼우고 있지? 사실은 제 내연적인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죠. 혼자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의식이 너무 웅대해져 있고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내 가치를 너무 높이 두니까 자꾸 오버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더 많은 인지적인 자원을 우연히 갖고 태어났을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건 운이니까요. 그 사람의 궤적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의 궤적까지 신경을 쓰고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성취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내연적인 자존감이 자꾸 장난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는 내 일만 알아서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래? 누가?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래? 저는 정말 단 한순간도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그때만큼 열심히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된 거예요. 딱 그랬으면 된 건데, 그러면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한 걸 알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네이처 논문을 쓰건 사이언스 논문을 쓰건 전혀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내가 갖고 태어난 기질적인 자원 중에서 정말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으면 된 거지. 거기에서 무슨 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냉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딱 돌아보고 나는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안에 적이 없으면 외부의 적은 나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적이 없으면 외부에서 야, 너 왜 이것밖에 못했어? 야, 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잖아요. 그거면 된 거예요. 물론 이 외연적인 자존감, 내연적인 자존감이 다 높으면 좋죠. 일단 간단하게 팁을 먼저 드리자면 이 두 가지가 다 높은 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매사 감사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하철이 제때 맞춰서 왔다? 감사하다. 내가 고른 음식이 되게 맛있었다? 감사하다.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재밌었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좀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건 연구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이 연구는 아직 최근에 나온 연구이기도 하고 재현이 더 돼야 되는 연구입니다. 다른 연구팀들에서 재현을 검증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연구로 나왔었던 부분인데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 좀 무뎌져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가다가 나쁘지 않은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내연적인 자존감이 자꾸 장난을 칠 때 많은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수능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왜냐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공격성이 팍 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히 약자한테 뜬금없는 짜증을 내는 분들, 자녀한테나 부하 직원한테나 후배한테나 갑자기 짜증을 확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정신을 차릴 수 있냐면 외연적 자존감도 높고 내연적 자존감도 높은 사람이 있으면 두 개 다 고루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짜증을 낼까? 얼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연적 자존감도 좀 그럭저럭 높은 사람이 짜증이 안 날 것 같은 상황이면 안 내셔도 돼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척을 조금 하시면 됩니다. 그게 큰 무기가 돼요. 그게 나의 큰 기술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짜증을 좀 덜 내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비하 개그 안 하는 것. 자존감이 안팎으로 탄탄한 사람들은 자기 비하 개그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가끔은 쓰죠. 저도 잘 쓰긴 하지만 가끔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끝마다 자기 비하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 비하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동 형성 자꾸 쓰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무섭죠. 나는 뭐 이런 게 뭐 모자라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뭐 이래서 이렇게 해서 뒷맛이 씁쓸한 농담들을 자꾸 합니다. 그럼 이제 같이 있는 분들은 같이 깔깔대고 웃지만 돌아가면서 화자도 청자도 누구도 즐겁지 않은 모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자주 말씀드릴 거지만 전두엽에 힘을 꽉 좀 주고 참으셔야 돼요. 그런 농담은 별로 즐거운 농담은 아니에요. 약한 부분을 소재로 자꾸 개그를 쓰는 것들은 다른 사람의 자존감마저 낮춥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걷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다른 사람도 나도 편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외연적인 자존감도 내연적인 자존감도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기술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외연적인 자존감은 되게 높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 자존감 높은 거 맞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